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2016년 2월 2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은 박성식 민주노총 대변인의 기고문 강요된 성과 우리는 모두 해고 대상자다. 일부를 소개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회사는 갑자기 신규 부서를 만들어서 노동자 김 씨를 배치했다. 그러곤 변변한 지원도 없이 실적이 부진하다며 압박했다. 김 씨는 퇴근 시간 이후 업무 지시에 불만을 표했다는 이유로 찍혔다. 사장은 그가 직장 질서를 문란하게 한다고 했다. 사장은 회의 일정을 변경한 뒤 김 씨에게 알려주지 않았고 회의에 불참했다며 징계하고는 저성과자라는 낙인을 찍었다. 실제로 있었던 이 일들은 앞으로 남의 일이 아니다. 정부가 쉬운 해고라는 반발을 묵살하고 지난 1월 22일 성과평가 해고제와 취업규칙 계약 요건을 기습 발표해서 시행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성과 목표는 회사가 정한다. 지금도 직장인들은 상당한 성과 부담에 머리가 빠질 지경이다. 한국 노동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지독하게 일하는 노동자 중에 하나다. 그럼에도 성과가 부진하면 임금 깎고 해고까지 시킨다니 그야말로 살벌하다. 정부는 노동자 대표가 참여해서 성과 평가 기준을 마련하라고 했지만 장난하냐? 라고 말하고 싶다. 직장인 90%는 노조가 없기 때문에 회사가 정한 성과 평가 기준에 안 된다라면서 대들 노동자 대표 없이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 노조를 가진 10%도 안심할 수 없다. 노동부는 사용자의 인사 경영권에 관여하는 단체 협약은 불법이라며 강제로 뜯어고칠 준비를 하고 있다. 경영은 사용자의 고유 권한이니 토달지 말라는 얘기다. 앞뒤가 맞지 않는다. 노동자가 경영에 참가하는 선진국의 상식은 여전히 이 나라에서는 꿈같은 민주주의다. 노동자는 성과평가 압박에 더 죽어라 일해야 하고 앞으로는 퇴직 수당도 못 받고 상시적으로 해고당하게 된다. 회사가 정한 실적 목표를 못 채운 우리 모두는 해고 대상자다. 시장은 이미 정부의 쉬운 해고 신호를 감지했다. 2011년 114건이던 해고 구제 신청 사건이 성과 해고제 도입을 정부가 공식 표명한 2015년에는 183건으로 급증했다. 비정규직의 피해는 더했다. 비정규직에 대한 저성과 해고 시비는 2014년 36건에서 2015년 67건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정부는 불명확한 해고 기준 때문에 소송이 늘었다면서 제도를 정비할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그런 핑계로 정부가 잘못된 제도를 만지작거릴 때마다 오히려 해고가 늘었다. 앞으로 한국 사회는 성장에 더해 성과라는 악마의 화두가 일방적 지배력을 행사하게 될 것이다. 이제 모든 노동은 성과라는 채찍에 대한 맷집이라도 키워야 할 판이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 성과순이다. 쉬운 해고 탓에 일할 권리는 영원히 삭제되고 무한 팽창을 요구하는 자본에 더 열심히 충성하며 빌어먹을 권리나 허락받는 삶. 이것이 바로 노동개혁의 미래다. 이 글에서 과연 억지라는 것을 찾을 수 있을까요? 광고 듣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정말 맛있다. 이 말 한마디면 모든 게 설명됩니다. 30년 전통 자연의 이로움을 담은 김치, 이담채 김치. 1544-4586 1544-4586.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수면 무호흡, 심한 코골이 이제 걱정 마세요. 여행, 군생활, 찜질방에서도 확인된 코골이 방지기구 코골이 119 1566-0783 1566-0783. 경향신문이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에게 입수된 제보와 자료를 분석해 봤는데 방석호 아리랑TV 사장이 역대 사장들 중 가장 많이 법인카드를 사용한 씀씀이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2014년 초 임기가 만료된 손지혜 사장은 2개월 동안 574만 원, 후임 정성근 사장은 음주 파동으로 물러나기까지 4개월 동안 610만 원을 업무 추진비로 사용했습니다. 반면에 그해 12월 11일 2014년이죠. 그때 취임한 방석호 사장은 사장이 되자마자 불과 3주 만에 434만 원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방석호 사장은 2015년 들어서도 법인카드를 펑펑 사용해서 이미 7월 말 연간 한도액에 육박하는 2,300만 원을 업무 추진비로 써버렸다고 합니다. 아리랑TV의 한 직원은 방석호 사장이 자신에게 할당된 업무 추진비가 거의 소진되니까 8월에 영업활동비로 600만 원을 조성했고 그마저도 소진되니까 9월에 1,000만 원을 추가로 품위를 올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심각성이 한층 고조되는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법인카드가 주로 청담동 자택 주변에서 많이 사용됐다는데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지난해 업무 추진비와 8월에서 10월에 영업활동비 내역을 보게 되면은 자택에서 20분 이내에 갈 수 있는 청담동, 압구정동, 신사동, 논현동 등 4개 동 고급 식당가에서 1,200만 원에 달하는 지출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중 청담동에서의 사용 액수는 회사가 있는 서초동과 거의 맞먹었습니다. 주목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지난해 8월 6일 방석호 사장은 국내 한 통신사 부사장을 만나서 영업활동비로 압구정동의 비치앤바이츠에서 64만 원, 동네 빵집 라부아뜨에서 21만 원을 사용했다면서 영수증을 제출했는데 또 같은 날 서울 종로에서 변호사를 만나서 업무 추진비로 일식집에서 12만 원을 사용한 내역도 있었습니다. 이 보십시오. 같은 날 하루 동안 혼자서 3군데를 돌아다니면서 100만 원 가깝게 법인카드를 긁었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그날 방석호 사장이 만났다고 신고한 통신사 부사장, 이 사람 알고 봤더니 이미 퇴직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아리랑TV의 한 직원은 방석호 사장이 비서한테 자신이 관리하던 인사들의 명단을 주면서 영수증에 동반자가 없으면 자신이 관리하던 인사들의 명단 가운데 한 명을 골라서 적당히 쓰라, 이런 말을 했다고 들었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방석호 사장 측은 이에 대해서 비서한테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라면서 펄쩍 뛰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경향신문이 방석호 사장이 사용한 업무 추진비 내역을 분석해 봤더니 방석호 사장이 외부 인사와 식사했다고 신고한 137건 가운데 61건, 즉 44.5%가 비서한테 넘겨준 것으로 알려진 명단과 동일 인물로 나왔다고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아리랑TV 방석호 사장의 공금 유용 의혹에 대해서 특별조사에 착수했는데요. 한겨레는 사설을 통해서 아리랑TV는 주 수입원인 기금이 급격하게 고갈돼서 내년부터는 회사의 존폐까지 걱정해야 할 처지다. 그런 가운데서도 방석호 사장은 공적인 업무에만 엄격하게 집행해야 할 회사 돈을 개인 용도로 마구 썼다. 이렇게 질타했습니다. 그러나 조선일보 오늘자 지면을 보면은 방석호 사장보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더 큰 죄악을 지은 것 같습니다. 그의 죄는 시민에 대한 복지 혜택을 확대한 것인데요. 치졸하게 공금을 사익을 위해 쓴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조선일보의 이재명 공격은 가공할 만합니다. 3면을 통틀어서, 그러니까 첫 페이지 넘기자마자 그 3면에서 전면을 동원해 이재명 시장을 공격하는 것이죠. 그 내용을 살펴보면 비열하다 못해 사악합니다. 이재명의 복지재정 집행에 큰 하자가 없으니까 분당에서 거둔 연 1조 원 세금을 믿고 공짜 복지 정치쇼를 한다,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한 것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경기도 성남시는 부촌인 분당과 그보다는 소득 수준이 낮은 나머지 구가 공존합니다. 그러니까 조선일보의 메시지는 이겁니다. 분당 주민들한테 당신들이 낸 세금으로 저 가난한 동네에 복지를 챙겨준다, 열받지 않는가? 이렇게 반문하는 것입니다. 조선일보는 또한 청년 취업 지원을 위한 상품권 상당수가 술값,
옷값 등에 사용된다라고 지적합니다. 인스타그램에 그런 글이 올라왔고 길거리에서 만난 시민들한테 그런 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소수의 사례를 들어서 전체가 그러하다는 식으로 일반화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말이죠. 주민들 반대 많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근거로 윤은숙 예비후보의 여론조사 결과치를 내세웠습니다. 67.5%가 성남시의 3대 무상복지를 반대했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거든요. 자, 그런데 조선일보는 이 조사를 한 윤은숙 예비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출신이라고만 표시합니다. 실은 그가 국민의당 소속이란 점은 감추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국민의당은 더불어민주당과 현재 적대적인 관계지요. 게다가 이 여론조사에 맹점이 많습니다. 설문조사 내용이 이러했습니다. 정부와 경기도가 법령 위반이라면서 제의를 요구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취업한 청년에게도 지급을 하고 25살에서 29살까지의 미취업 청년에게는 지급하지 못하는 불평등과 실질적 효과가 있겠냐는 반대 여론도 있는 상태라면서 청년 배당을 반대하는 이유만 나열한 것이죠. 자, 그 결과 전 연령대에서 반대 의견이 60% 이상 나오긴 했지만 전체 응답자의 72%가 50대, 60대 이상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는 쓰레기통에 넣어야지 보도할 거리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조선일보는 시민과 전문가의 말이라면서 시장 개인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 우리가 낸 세금을 쏟아붓나 잠깐만 화려한 불꽃놀이 정치, 결국 주민들만 피해, 이런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선일보는 3면에서 이재명 시장 SNS 독설 정치라는 박스 기사에서 시정과 관계없는 발언을 쏟아내고 정치인 네티즌에게까지 공격하면서 소송도 남발한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품위를 차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재명을 막되먹은 단체장으로 낙인 찍어가지고 행여 보수층까지 이런 이재명에게 호감을 갖지 못하게 하려는 일종의 프레임워크를 조선일보가 행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하게 만듭니다. 조선일보가 이재명발 복지 파장을 막기 위한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데요. 복지가 확대되면 부자가 세금을 더 내는 그런 불상사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의도가 이재명 공격 기사에 숨어 있는 것이죠. 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의 최대 방해물은 바로 조선일보입니다. 여보, 나 오늘 우리 집하고 아버님 댁 화재보험 가입했어. 뭐라고? 아이, 놀라지 마. 다 합쳐서 월 10,000원이라고.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에서 가입한 거라니까.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에서 집 2채를? 남들은 집 한 채를 30,000원에서 40,000원에 가입하던데? 화재와 배상 책임은 기본이고 도난, 보이스피싱까지 보장해준대. 정말? 대박! 텔레비전,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전자레인지 고장나면 수리비용까지 보장해준다고.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라고 했지? 나도 알려줘. 우리 친정도 가입하게. 10,000원 화재보험 카페. 전화번호 02849-9730. 한 집이 가입해도 또 두 집이 가입해도 월 10,000원인 화재보험 카페 02849-9730으로 전화하시면 10년차 베테랑 손해보험 전문 설계사가 연중 무휴 상담해드립니다. 메모 못하셨나요? 전화번호 02849-9730. 식당, 다중이용업소, 공장, 교회, 사찰 등 모든 업종의 화재보험과 배상 책임보험도 상담해드립니다. 이젠 좀 쉬셔도 될 뿐이 혹세무민을 해서야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갖게 하는 조선일보 김대중 칼럼 소개합니다. 김대중 조선일보 고문은 언필칭 세계 10몇 대 경제 강국이라고 자부하는 나라치고 자국의 안보를 타국의 지원과 배려, 국제기구의 원격 조정으로 해결해 나가려는 나라는 아마도 대한민국뿐일 것이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라, 김대중 고문이 전시작전 통제권을 미국에게 거의 영구히 떠안겨주다시피 한 현 정부를 비판하고 나섰는가? 이런 생각이 들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경제가 최하위권이라는 북한도 국방은 자력으로 하고 핵무기도 세계의 경고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들 결단으로 만들고 있지 않은가. 중국과 일본이 우리를 우습게 보는 이유가 그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온 국민과 정치권과 사회 지도층이 안보의 공통 분모를 도출해내는 작업을 당장 기대할 수 없다. 그렇다고 포기할 수도 없다. 우선 칼자루를 쥔 정권만이라도 우리의 안보력을 보강하는 또는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는 과단성을 보여야 한다. 그러면서 이를 저지르고 보자는 것이다. 핵무장에 관한 논의부터 시작하자. 불가피하다면 비핵화 선언 폐기와 핵 확산 금지 조약 탈퇴도 각오하자. 그리고 그에 따른 그 어떤 불이익도 감수할 의지가 있음을 대내외에 천명하자. 사드의 도입을 공식화하자. 북한의 어떤 국지적 도발에도 몇 배의 보복, 반격을 가한다는 자세를 공언해야 한다. 스스로를 도우면은 국제사회도 우리를 이해하고 도울 수 있다. 진부한 말이지만 전쟁을 각오해야 평화를 얻을 수 있다. 네, 이런 칼럼이었습니다. 김대중 고문, 이제 쉬실 때가 됐네요. 중국 군용기 2대가 제주도 상공에서 한때 한국 방공 식별구역을 침범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 내용은 중앙일보뿐 아니라 조선일보도 일면에서 전한 사안인데요. 이 과정에서 중국 군용기는 일본 방공 식별구역도 사전 통보 없이 침범해서 통과했다고 합니다. 방공 식별구역은 국제법상 주권이 미치는 영공은 아니지만 이곳에 들어오는 외국 항공기는 진입 24시간 이전에 합동참모본부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군은 중국 군용기가 한국 방공 식별구역을 침범하자 무선 통신을 이용해서 경고 방송을 했고 우리 영공에 진입하는 상황에 대비해서 전투기 출격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에 중국 군용기는 자신들이 중국 소속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방공 식별구역을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일본은 자위대 전투기를 긴급 발진시켜서 대응했다고 하고요. 사드 도입과 관련해서 가뜩이나 냉랭한 관계인 중국, 왜 이럴까요? 자, 이런 가운데 군은 불륜 파문으로 시끄럽습니다.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비해야 할 국군 사이버 사령부 소속 남녀 간부들이 버젓이 동거하면서 8개월 이상 불륜을 저지르다가 적발됐다고 서울신문이 보도했습니다. 특히 불륜 과정에서 남자가 여자의 해군 독신자 숙소를 채집처럼 무단 출입한 것으로 확인돼서 총체적인 군기문란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37살 육군 남자 상사가 29살 해군 여자 대위와 지난해 4월부터 8개월 이상 수차례 휴가와 당직 근무, 출장 일정을 똑같이 맞춰가면서 불륜을 일삼았다고 합니다. 불륜 그 자체도 문제지만 북한의 해킹 등 사이버 위협에 대비해야 할 인력까지 거주하는 군 숙소 출입 관리 자체가 허술하다 보니 유사시에 이들에 대한 테러 가능성 등 군의 보안 체계가 총체적으로 부실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형국입니다. 재미있는 쇼핑몰. 그런데 실생활에 굉장히 유용한 쇼핑몰. 재미월드입니다. 어떤 제품이 있는지 궁금하시죠? 검색창에서 재미월드를 입력하세요. 재미월드. 참치의 맛은 좋은 참치가 좌우합니다. 구이동 대양 참치가 그렇습니다. 무한 리필에 더한 무한 감동. 직접 경험해보세요. 구이동 대양 참치 02-455-8087. 서울, 인천, 경기의 신축 빌라타임즈에서 알차게 전해드립니다. 튼실한 사진, 지도 정보에다 현장 답사 서비스, 허위 매물에는 100만원 보상까지. 빌라타임즈를 검색하세요. 살다 보면 꽃 주문할 일이 생깁니다. 1566-0263. 네이버에서 검색된 사이트보다 최대 2만원 싸게 해드립니다.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잊지 마세요. 최근 연이어 발생한 인천국제공항 외국인 밀입국 사건 배후에 공항 관계자와 국내외 브로커들의 유착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놀라운 소식입니다. 한국일보가 단독으로 전하고 있는데요. 중국인 부부 베트남 사람에 잇따른 밀입국이 허술한 공항 시스템을 사전에 인지한
특정 세력의 주도 아래 저질러졌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인데, 수년 전에 인천공항에서 근무했던 한 관계자는 중국인 환승객으로부터 돈 200만 원을 줄 테니 공항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임시 패스를 사용하도록 주선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인천공항보안구역의 경우 국정원과 법무부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인천세관, 인천공항경찰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출입국 업무와 경비안전 업무 등을 같이 맡고 있는데, 이들 기관 직원들과 미립국자들이 결탁할 경우 국내에 들어오기란 식은 죽 먹기라는 것입니다. 또한 공항보안경비업체의 전 직원, 지금은 퇴직한 직원이지요, 이 사람도 미립국자가 인천공항 보안구역에 몰래 숨어 있다가 출국장 문을 열고 사라졌다는 이야기를 종종 들었다면서, 일부 미립국자들은 국내 브로커들과 깊숙이 연관돼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전했다고 합니다. 이곳 관리가 여러 기관으로 나뉘어져 있어서 브로커, 미립국자, 공항 종사자 간에 검은 거래가 이루어지기 쉬운 구조임을 보여준 것입니다. 전직 공항 관계자는 중국 등 일부 외국 브로커 알선 조직들이 공항 근무자와 결탁해서 공항 정보를 파악해 미립국을 주도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떠돌았다면서, 이번 기회에 이런 조직과의 연계성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다고 합니다. 서울신문 이 기사도 보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미립국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서 출입국 보안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우즈베키스탄 남자 1명과 베트남 남성 1명이 강제 출국 도중에 달아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베트남 사람만 붙잡혔고 나머지 1명은 행방이 묘연한 상태라고 합니다. 이들은 충북, 청주 출입국관리소 산하 외국인 보호소 버스를 타고 있다가 다른 버스로 갈아타는 과정에서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보통 강제 출국할 때에는 도주의 우려가 있는 만큼 외국인들이 수갑을 찬 채 철창이 쳐진 버스 안에 머물면서 버스가 활주로까지 들어가도록 규정되어 있는데요, 이날은 이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고 합니다. 정치권 소식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아무런 당직도 없는 평의원이지만 정권의 막강한 실력자로서 대구와 부산을 넘나들면서 개소식 정치를 펼치고 있는 최경환 의원. 최경환 의원에게는 TK 당대표라는 별칭이 어색하지 않았다, 이렇게 시작하는 한겨레 기사입니다. 최경환 의원은 유승민 의원을 포함한 대구 현역 의원들을 저격하는 내용으로 당 안팎에서 논란이 되니까 뭐가 잘못됐느냐 이러면서 목청을 높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뭔가 꿀리는 사람들이 내 말에 반기를 든다, 겸허하게 반성하고 용서 구하고 찍어달라고 해야지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 있어가지고 되겠느냐 라면서 또다시 유승민 의원을 겨냥했다고 합니다. 표 찍어달랄 때도 있지만 찍어주면 입 싹 닦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수위를 넘나드는 최경환 의원의 개소식 정치에 대해서 친박계 중진 의원은 역풍이 일어날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이러는 이유는 뜸들일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풀이했습니다. 청와대가 공을 들이는 TK 지역 진박 후보들이 현재 맥을 못 추는 상황에서 자칫 당이 총선에서 이겨봐야 박근혜 대통령과 친박계는 레임덕이 올 수 있다는 위기감이 이렇게 평의원임에도 불구하고 권력자인 최경환 의원의 광폭 행보를 부추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친박들의 표적이 된 유승민 의원은 예비 후보자로 어제 등록하면서 페이스북에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말에 무거움을 절감하고 있다, 봄이 곧 올 것이다 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이 안철수 의원 탈당 이전 수준으로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철수 의원의 국민의당은 3주 연속 지지율이 하락해서 컨벤션 효과가 꺼진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한 기사가 국민일보에 있습니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는 지난달 25일에서 29일 전국 성인 남녀 2,53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26.9%의 지지율을 얻었다고 밝혔는데요. 안철수 의원이 탈당하기 전인 12월 1주차 조사 결과와 동일한 수치입니다. 탈당 이전으로 돌아갔다는 얘기지요.
반면에 국민의당은 지난주 대비 4%포인트 하락한 13.1%를 기록했습니다. 국민의당 지지율은 최고치를 기록했던 1월 2주차 조사 이후 계속 하락했는데요. 다른 여론조사도 하락 추이를 거듭하고 있죠.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을 보게 되면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18.8%로 1위를 차지했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16.8%, 안철수 의원 13.2% 이렇게 1, 2, 3위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관련한 김민아 경향신문 논설위원회 칼럼을 소개하겠습니다. 묻고 싶은 것이 많다. 왜 국민의당에는 미래 세대가 없는가? 안철수 현상의 진원지는 청년층이었다. 그런데 국민의당은 노정객 세상이다. 영입 인사 중에 20에서 30대를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호남 자민련에 만족할 것인가? 국민의당은 교체 요구가 높은 광주 지역 의원을 6명이나 데려갔다. 독자신당을 추진하던 천정배 박주선 의원도 포함됐다. 안철수 의원은 호남 유권자를 잘 몰랐다. 그들은 수도권은 물론이고 영남에서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전국 정당을 기대한다. 그리고 핵심, 정치인 안철수는 누구와 싸우고 있으며 누구를 대변하려 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안철수와 국민의당은 문재인과 싸운다고 생각한다. 정치란 실체 못지않게 어떻게 보이느냐도 중요하다. 안철수 의원은 현 집권 세력의 확장 저지를 강조해왔지만 박근혜 대통령과 싸우는 것처럼 보이진 않는다. 누구를 대변하는지도 짐작하지 못하겠다. 2012년 대선 때 안철수 후보 자문단에서 활동했던 고원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야당은 중도주의 사고를 극복해야 한다라고 주장해왔다. 고원 교수에 따르면 중도주의란 수구적 보수의 가치 노선에 대해 선명한 경쟁 구도를 형성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경향이다. 말이 어렵긴 한데 말이죠. 그러니까 수구 보수 세력과 각을 세우고 맞서 싸우고 이런 것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이거 왜 이러겠습니까? 자기 지지자를 못 믿는 거죠. 그리고 상대 지지자가 더 많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의당도 중도주의 함정에 빠져서 누구를 대변해야 할지를 잊었거나 모두를 대변하고 싶은 듯하다. 하지만 모두를 대변하겠다는 것은 아무도 대변하지 않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오늘 대전에서 국민의당 창당대회가 열리는데 미국 아이오와주에서는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결과가 나올 것이다. 힐러리 클린턴과 버니 샌더스의 승부는 예측 불허다. 샌더스는 그러나 승패와 무관하게 혁명을 이뤄냈다. 세상에 분노하면서도 정치를 혐오하던 젊은이들을 유세장과 투표소로 끌어냈다. 민주당 내의 진보 세력과 거리를 두던 클린턴을 왼쪽으로 끌어당겼다. 이것이 바로 새정치다. 국민의당이 더불어민주당을 제친다고 그 자체로 한국 정치가 바뀔 리 없다. 단 한 명이 국회에 들어가더라도 그로 인해 새로운 바람이 일고 새로운 정책과 법률로 열매 맺는 일, 그것이 바로 새정치다. 네, 김민아 논설위원회 칼럼 정말 한자도 빠짐없이 저와 생각이 같습니다. 김용민의 뉴스 매거진 인기 코너인 이완배 민중의 소리 기자의 경제의 속살 오늘 코너에서도 짚었습니다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어제 롯데그룹 신격호 총괄회장이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 지정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고 11개 계열사의 주식 소유 현황 역시 사실과 다르게 신고 공시한 혐의를 확인했습니다.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경향신문 사설 내용을 빌려서 또 짚어보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격호 회장을 비롯한 롯데 총수 일가가 2.4%라는 적은 지분으로 그룹을 지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새로운 사실이 아니다. 롯데그룹뿐 아니라 모든 재벌의 공통적인 지배구조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으로 10대 그룹의 총수 지분율은 0.9%, 총수 일가의 지분율은 2.7%에 그친다. 특히 SK그룹은 최태원 회장이 0.04%, 총수 일가는 0.4%의 지분으로 그룹을 지배한다. 공정위의 이번 성과는 롯데 지분 구조를 구체적인 숫자로 확인하고 지분 내역을 허위로 제출, 공시한 혐의를 찾아낸 것뿐이다. 롯데그룹처럼 소수 의결권만으로 총수 일가가 수많은 주주와 직원이 관계된 그룹을
좌지우지하는 한국의 재벌 지배 구조는 분명 개혁의 대상이다. 재벌 개혁은 주주와 하도급 기업, 노동자 등 시장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고 활성화하는 시장 환경을 조성해야 가능하다. 예컨대 기관 투자가는 사회이사를 추천해서 기업을 견제 감시하고 경영진의 잘못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주주 대표 소송을 활성화하는 등 기업의 압력을 행사하는 수단을 다양화해야 한다. 상장을 앞둔 호텔 롯데는 상장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상장 후 주주에게 경영 내용을 알리고 그들의 목소리를 듣는 통로를 만들어서 지배 구조를 투명하게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다. 재벌에 대한 시장의 압력을 높이는 것이 재벌 개혁의 시작이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부진의 늪에 빠진 우리나라 수출 실적이 6년 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아이템은 모든 조간신문이 다룬 것인데요. 한겨레 기사만 보겠습니다. 한겨레는 1월 수출이 20% 가까이 줄어든 데는 1차적으로 저유가 영향이 컸다고 짚었습니다. 주력 수출품인 석유 제품이 유가의 급락으로 예전보다 같은 양을 외국에 내다 팔아도 받는 대금이 크게 줄어든 게 1월 수출 감소를 주도했다는 뜻입니다. 근본적으로는 세계적 저성장 흐름에다가 우리나라 기업의 경쟁력 약화가 수출 부진의 밑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수출 시장의 파이 자체가 줄어드는 속에 이를 나눠 먹어야 하는 경쟁국 간의 경쟁에서도 우리 기업이 밀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정부는 수출 방어에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특히 중국, 일본, 유럽 등 주요 국가들이 펴고 있는 통화가치 하락, 즉 환율 인상으로 유도해서 수출 지원책을 선도하는 것,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은행에 기준금리 인하를 요구할 계획이 없다는 뜻도 내비쳤는데요. 정부의 이런 태도는 2014년 초에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그 배경을 찾을 수 있습니다. 현 정부의 경제정책 얼개를 담고 있는 3개년 계획은 내수 중심의 성장을 내걸고 있는데 말이죠. 내수 중심의 성장, 이게 중요합니다. 수출 의존도를 낮추고 그 공백을 내수 활성화로 메우겠다는 전략인데요. 문제는 내수 시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데 있습니다. 소비 진작을 위해서 애쓰겠다고는 하지만 구체적인 전략이 없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옳았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소득이 늘어야 돈을 쓰지요. 빚을 내서 누가 소비를 합니까? 이 불확실한 시대에 말입니다. 전국 방방곡곡 최고의 먹을거리를 모았습니다. 여기저기 가지 마세요. 팥가게면 됩니다. 팥가게에서 구매하시면 대한민국 농촌 기업을 살린답니다. 팥가게, 인터넷에서 팥가게를 검색하세요. 팥가게. 탄수화물 덩어리여서 싫다고요? 더 라이스 떡을 모르시나요? 비타민, 무기질까지 담뿍 담아 우리의 건강을 생각했습니다. 더 라이스. 더 라이스.net 02-2605-3644 한우 사고를 집어넣고 24시간 팔팔 끓인 곰탕 연지연 곰탕.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건강식 연지연 곰탕. 택배로 신청하시려면 010-7252-1114. 김용민이 전해드리는 조간 브리핑. 이른 아침 조간신문 핵심 기사를 훑어보는 시간,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오전 7시대에 업데이트됩니다. 뉴스뿐 아니라 그 안에 숨은 맥락도 짚어드립니다. 새누리당 종교위원장 이재 의원의 주선으로 민의의 전당인 국회의사당에서 굿판이 벌어졌다. 네, 이런 내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어느 신문에 실렸냐고요? 조용기 목사가 만든 국민일보에 실렸습니다. 이 국민일보가 이거 참아줄 리가 없겠죠. 이재 의원이 주선하고 한국역술인협회가 펼친 그런 행사라고 하는데요. 오는 4월 총선에서 국민들의 올바른 선택을 기원하고 북한의 핵실험으로 얼어붙은 남북관계 개선을 빈다는 것이 국회 굿판의 취지였습니다. 이날 행사는 김주호 새누리당 종교위원회 부위원장 이외에 역술인과 도인, 무속인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개신교계 입장이 국민일보에 상세히
소개되고 있는데요. 2016년 병신년 구군을 위해서 한 것이라고 하지만 오히려 나라를 위험에 빠뜨리는 무속 행위일 뿐이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하나님이 노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위험에 빠뜨리실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굿 행사를 종교 행사로 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런 반문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개신교는 왜 민의의 전당, 국회에서 예배를 합니까? 교회 놔두고 말이죠. 하지만 개신교는 적반하장으로 대한민국 제헌국회는 하나님께 대한 기도로 시작되었다. 1948년 5월 31일 낮 2시 제헌국회 제1차 회의 개회사에서 임시의장인 이승만 박사는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라고 말했다면서 미신 행위를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믿는 신은 고등신이고 굿은 미신이란 이야기 아닙니까? 민의의 전당에서 종교 행사를 하지 말라고 할 것 같으면 자기들도 하지 말아야지. 아니면 남이야 뭘 하건 말건 신경 쓰지 말던가 하지. 예, 이런 식으로 나는 옳고 남은 틀렸다. 이런 배타적인 독선적인 태도는 개신교를 고립시키기만 할 뿐입니다. 백종문 MBC 미래전략본부장의 부당해고 발언이 담긴 녹취록, 이 파문이 점점 번지고 있죠. 2012년 문화방송 파업 때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의원의 메신저 노릇을 했던 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인데, 이 이상돈 명예교수가 현 사태의 책임이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 파기에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상돈 명예교수는 한겨레 기자와 만나서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 파기는 언론뿐 아니라 국민 통합 부분에서 신뢰와 원칙을 무너뜨린 결정적인 분기점이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당시 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 위원이었던 이상돈 교수는 내가 박근혜 의원의 박문진 이사교체를 통한 김재철 사장 해임, 이 내용을 담은 약속을 MBC 노조에 전달해서 MBC 노조가 파업을 철회했지만 이후에 아무런 조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상돈 교수는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 파기가 아니었다면 MBC 내부의 극단적인 갈등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다, 이렇게 덧붙였는데요. 2012년 170일 파업을 벌이던 문화방송 노조는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을 믿고 7월쯤 파업을 풀었지요. 김재철 사장은 대선이 끝난 뒤인 2013년 3월이 돼서야 방송문화진흥회로부터 해임됐습니다. 대선이 끝난 뒤, 화장실 나온 뒤, 그때 해임이 된 것입니다. 김재철 전 사장이 사장직을 유지하는 동안 파업에서 복귀한 노조원 65명은 업무와 관계없는 부서 등으로 인사 발령을 받아서 보복성 인사를 당했지요. 문화방송의 내부 갈등이 봉합되기는커녕 도리어 깊어진 데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 파기가 직간접적인 영향을 준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선할 방향에 대해서 이상돈 교수는 근본적으로는 KBS 이사회,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여야 동수로 바꿔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재는 어떻습니까? KBS 이사회 여당 7, 야당 3, 방송문화진흥회 여당 6, 야당 3,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모처럼 외신면 보겠습니다. 마지막 희망으로 남편을 살해할 수밖에 없었던 여성을 삶의 끝자락에서 구원한 사람은 대통령이었다. 프랑스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의 사면 결정에 현지 텔레비전 방송인 프랑스 24가 올랑드 대통령을 한껏 지켜 세웠습니다. 올랑드 대통령이 최근 사면한 수감자는 남편을 살해하고 10년형을 선고받은 68살 자클린 소바주 씨입니다. 소바주 씨는 47년 전 노버트 마로라는 남자하고 결혼했는데 결혼 생활은 알코올 중독자인 남편의 학대와 폭력, 세 딸에 대한 근친 강간으로 점철된 지옥이었습니다. 소바주는 아들이 목을 매 자살한 바로 다음 날 2012년 9월 10일 사냥용 소총을 들이대고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남편, 아니 악마에게 말입니다. 이 여성 재판의 쟁점은 정당 방위였는데요. 소바주는 가족을 지키기 위한 정당 방위였다고 주장했지만
2014년 10월 남편 살해 혐의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고 2015년 12월 항소심에서도 그 주장은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정당 방위는 공격 행위에 대한 비례적이고 즉각적인 대응이어야 한다는 법 규정을 근거로 해서 정당 방위로 볼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 하지만 이 여성에 따른 법원에서 아버지가 두려웠다, 그는 우리를 위협했다 이렇게 진술했고 16살 때 자신이 강간당했다고 밝힌 다른 딸은 아버지의 죽음으로 안심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한겨레 부음란을 보겠습니다. 이분이 돌아가셨네요. 광주 민중항쟁의 진상을 전 세계에 가장 먼저 알린 푸른 눈의 목격자, 위르겐 힌츠 페터씨, 얼마 전에 독일에서 별세했다고 합니다. 향년 79살입니다. 고인의 부인은 한겨레와 가진 통화에서 오랫동안 질병을 앓고 있기는 했지만 그럭저럭 지냈는데 갑작스런 통증으로 응급실에 간 직후 돌아가셔서 너무나 놀랐다라고 남편의 별세를 확인했습니다. 1980년 5월 독일의 제1공영방송 아르데 TV 소속 카메라 기자로 일본 특파원이었던 고인은 5월 18일에서 19일 광주로 들어가서 계엄군에 의한 참상 현장을 기록한 뒤 이튿날 도쿄로 돌아가서 이 영상을 독일 본사로 보냈습니다. 광주의 비극이 전 세계로 알려진 것입니다. 5월 23일 다시 광주를 찾은 그는 계엄군이 물러난 뒤 시민군 주도로 자치 공동체를 이룬 해방 광주의 모습을 찍어서 알렸습니다. 고인이 광주항쟁 초기의 생생한 장면을 빨리 포착할 수 있었던 것은 계엄당국의 통제를 피해서 현장으로 달려간 기자 정신 덕분이었는데요. 당시 외신 기자가 국내 취재를 하려면 해외 공보원의 프레스 카드를 발급받아야 했지만 그는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현장을 찾았습니다. 이런 공로로 그는 2003년 11월 제2회 송건호 언론상을 받았습니다. 심사위원회는 죽음의 공포를 무릅쓴 치열한 기자 정신으로 한국의 양심을 깨워서 민주화를 앞당겼다라면서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는 2004년에 심장마비로 쓰러져서 생사의 경계에 놓였을 때 광주 망월동 묘지에 묻히고 싶다, 그게 어렵다면 위패로라도 남고 싶다, 이런 의사를 밝혀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부인은 남편의 유언대로 손톱과 머리카락 등을 한국에 보내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루 8시간 생방송으로 함께하는 지식 라디오는요, 방송 선생님들과 지식으로 호흡하고 공감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요, 습관처럼 켜놓아 보세요. 나도 모르게 교양과 지성이 무럭무럭 커가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지식 충전소 지식 라디오는 팟빵 앱을 통해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은 타락한 보수의 경제 살리기 입법이란 제목의 박종현 생협평론 편집위원장의 글을 소개하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현재 우리 국회에는 기업 활력 제고 특별법과 노동개혁법 등 경제 살리기 법안들이 계류돼 있다. 보수 언론은 위기의 한국 경제를 회생시키고 망국적인 청년 실업을 해소하려면 법안 통과에 협조해야 한다고 야당을 압박한다. 그러나 파견직 확대나 저성과자의 손쉬운 해고 등은 기업의 이익을 늘리는 데는 기여하겠지만은 기업의 존폐와는 사실상 무관하다. 노동개혁을 통해서 좋은 일자리가 늘어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은 미국의 경험을 보더라도 분명하다. 반면에 정치공학적 차원에서는 효과가 대단히 커 보인다. 위기를 헤쳐나가려는 여당과 그 발목을 잡는 야당을 극명하게 대조시킴으로써 전통적인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중도를 견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경제를 정쟁의 도구로 삼는다는 점에서 정부라면 특히나 지도자들의 절제와 책임 그리고 직분을 그 무엇보다도 중시하는 보수주의 정부라면 해서는 안 될 아주 나쁜 선택이라 하겠다. 우리는 지금 보수주의의 타락을 목격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경제정책을 선악의 차원으로 몰고 가고 노동자들 사이의 갈등을 부채질함으로써 위기를 만들어낸다. 정부와 언론이 부끄러움도 없이 본연의 직분에 반하는 행동을 함으로써 기강은 해이해지고 신뢰 또한 무너진다.
야당에도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 유권자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분투하는 것이 정당의 존립 목적이다. 중산층과 서민의 편에 설 것을 명확히 하고 그들이 이루려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구체화하는 전공법이 필요하다. 그럴 때 비로소 경제적 역동성과 사회적 결속을 함께 염두에 둔 합리적인 해법이나 타협안도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네, 조간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